안녕하세요. K워터 대체 수자원청 선수를 담당하는 이재원 의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한국 스마트 워터 그리드 학회에서 특별히 준비한 초선수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세션 순서는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인사말, 발표를 끝으로 종합 토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 순서를 말씀드렸는데 조금 어색하네요. 저희만 있어가지고. 그래도 한번 격식은 갖추겠습니다. 먼저 오늘 초선수 세션에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K워터 탁세환 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워터 임재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이창학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홍승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대학교 이상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민대학교 강문성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테크니컬 서비스 기술연구소 신강구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K워터 대체 수자원 차장님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주 편하게 앉아야겠습니다. 좋더라고 좋고요. 그저께 제주도에서 정말 그 세미나가 대체적으로 좀 제가 칭찬을 많이 드렸어요. 굉장히 교재가 내용이 좋다. 초등수에 대한 미래를 보았다. 그래서 막상 오늘은 또 저하게 우리끼리 하니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은 사실은 몇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정말 우리가 하고자 했던 질문을 좀 교수님한테 하고 내용 평소에 또 우리 임재린 박사님한테 깊이는 대화를 많이 못했어요. 임재린 박사님한테 깊이는 대화를 하고 왜 이러냐면 이게 소통이 많이 있다 보니까요. 저희가 이제 미래 사업과 그다음에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돼요. 산학에 나가고 홍보는 잠깐 끝이 아니에요. 저희가 그 R&D도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펼치는 것 중에서 R&D랑 미래에 어떻게 갈지를 사실은 개념을 못 잡았어요. 교수님들한테 충분히 들어서 환경부도 그걸 좀 원하고 좀 시간이 줬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저희가 좀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좌장을 하려다가 이 부장한테 좌장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이 조금 몇 안 되지만 교수님도 하나하나 굉장히 지금 귀여운 목소리가 됐으면 충분한 시간이고 오늘도 저녁 식사가 있으니까 좀 가급적이면 너무 더 많은 질문을 다 모르겠습니다. 부담돼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초선수 분야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대표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선수의 설계 및 공정 기술은 우리가 초선수 국산화 기술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원천 기술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부 이상호 교수님께서 발표를 준비하셨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예,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국민대학교 이상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초등수 공정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이고요. 사실 최근에 초등수 발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맨날 그 똑같은 얘기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발표자를 내용을 조금 바꿨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슬라이드 제출이 있어서 출력을 못한 점은 저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파일은 저기 KF로 전환했으니까 오늘 필요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초선수 공정은 다른 수석의 공정과 좀 다른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갖고 있고요. 사실은 기술 수준을 얘기했을 때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 좀 양면적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국내 초선수 기술수 설계나 운영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다음에 무엇을 지금 우리가 더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을 좀 정리했던 것이고요. 사실 초선수 수직 기준이 까다롭다고 하지만 수직 기준을 맞추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뭐 지금 초신수 분야에 있는 기업을 포함을 해서 뭐 K마트까지 포함을 해서 어느 정도 다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질 자체 기준을 맞히는 공정 기술, 공정 설계 기술이 없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들어온 설계를 조금 이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시공 기술이나 시스 설계 기술은 그동안 계속 쌓아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운영 같은 경우도 기존 시설을 이제 루틴하게 운영한 부분은 전혀 문제 없이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동안에 또 여러 가지 또 운영 노하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또 여러 가지 지식들을 많이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우리가 시장에 들어가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을 때 도전과제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수량과 수질을 다 맞춰도 수요처는 잘 서두려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해외에서 들여온 공정에서 이렇게 바꿔보고 싶은데 이렇게 바꿨을 때 과연 트러블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 다음에 해외 기자들가 아니라 국내 기자들을 썼을 때 어떤 영향이 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고자 했을 때 좀 어려운 점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설계 기술에서 극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운영 유지 관리는 문제가 터졌을 때 뭔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쌓여있지 좀 이렇게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 기술 같은 경우는 여러 단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모든 수처리 환경이 그렇지만 설계의 목적은 최적의 경제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질 목표나 생산 목표나 이런 것을 만족시키는 그런 것을 이제 설계의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고 보통 이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매스 밸런스 중심의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간단한 공정은 엑셀을 쓰고 조금 복잡하면 화학 공정에서 쓰는 프로세싱 프로그램들을 씁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떤 공정에 대해서 딱뭐 제거율이나 이런 것들 고정해서 주지 말고 여러 가지 좀 변동폭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 좀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들어간 그런 이론적인 모델을 써서 수질이 다양한 조건에서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는 모델 기반 설계 이게 두 번째 단계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뒤에 지금 조금 더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리스크 기반 설계라는 부분이 수준수에서는 중요하지 않을까. 결국은 99.9%의 수질 기준을 만족시키더라도 1%가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을 가지고 뭔가 수요처에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운영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고요. 운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공정이 다 그렇지만 공정별로 시스템별로 매뉴얼이 있으면 매뉴얼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기존의 관행이고요. 그 다음 단계는 실시간으로 공정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받은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한 다음에 이 진단 기반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 일어나기도 전에 미리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다른 그 세상 분야에서 많이 나오는 예지, 고장 예지, 뭐 그다음에 선제적 대응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초순수 분야에서도 세 번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정 설계에서 어떤 사항들을 고려했냐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하고요. 일단 공정 설계 목표를 잡는데 초순수가 다른 수처리 공정과 다른 거는 뭐 일반적인 항목들이 있는데 초순수에서만 좀 주의해야 될 항목들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어떤 특정 공정은 어떤 특정한 물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어떤 공정은 뭐 소듐이 문제가 되어서 아니면 클로라이드가 문제가 됐던 경우들도 있고 파티클이나 뭐 이런 우레아나 이런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그 경우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유사하게 수질 목표를 가져가지만은 특정 성분에 대해서는 또 특이하게 추가적인 수질 성분들이 들어가야 되고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성분들에 대해서 각 단위 공정이 가지는 제거율, 특성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된다는 그런 축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에 추가적으로 뭐 경제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있는 4개 그 수순수 공정은 다 그 전자 반도체 용 이제 수순수 공정인데 사실 이렇게 만드는지 저렇게 만드는지 뭐가 좋은지 나쁜지 사실 그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이제 설계 기술이 국산화됐다라고 우리가 감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단위 공정을 선정하는데 각각의 단위 공정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제 패키지 형태로 모듈 형태로 조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좀 그런 설계 기법들이 좀 추가돼야 될 것 같고 일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위 공정별 중요 인자는 그냥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정 설계 기법인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기존에 썼던 방법들, 그 다음에 향후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방법들 이런 것들 포함해서 하나씩 간단하게 예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정 설계 단계 이것도 그냥 제가 주관적으로 만든 건데 1단계부터 5단계가 있고요. 1단계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것처럼 용량 계산을 하는 거죠. 단위 공정인데 조합이 정해져 있으면 단위 공정은 그러면 어떤 용량으로 할 건지, 탱크 크기가 어느 정도 되고 면적이 얼마만큼 되고 이런 거 선정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각각의 공정에 대해서 그래도 기본적인 제거율이나 어떤 특성들이 있으면 그걸 이용을 해서 매스 밸런스를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매스 밸런스 수립해야 될 타겟이 10개면은 10개에 대해서 다 매스 밸런스를 수립을 해서 전체를 다 풀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복잡하니까 이제 플로시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그걸 이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 단계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이 가능해야 되니까 예측을 수학성 모델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통계적 모델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모델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리스크를 예측하려고 하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최종 결과값의 분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에 언젠가 아주 옛날에 이제 추승수 업체 중 하나에서는 엑셀을 가지고 이렇게 추승수 공정을 설계했던 그 엑셀 파일의 일부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용량 설계를 엑셀 기반으로 했던 사례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엑셀 시트에서는 처리 수질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게 되어 있지는 않고, 이 수질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각 단위 부분별로 얼마만큼 용량을 해야 되는지, 어떤 업체의 제품을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케이오트에서 잘 알고 계시는 이제 KIW 프로세스라고 하는 수승수 공정 전문 설계 프로그램입니다. 상당히 잘 만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내용적으로 좀 컨텐츠가 조금 추가가 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레벨 2에 해당하는 물질 수지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인 공정의 설계를 하고 공정 하나씩 이제 드래그해서 끌어서 조합해서 연결하면 그래가지고 최종 수지뿐만 아니라 vendor까지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이고 좀 계속 발전을 시킨다고 하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와 굉장히 유사한데 이건 범용 프로그램이고요. 스포프로 디자인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화공정 말고 수처리 공정, 응용 공정에서 많이 쓰는 플로우시트 프로그램이고요. 이걸 이용해서 앞에 이제 KIW처럼 비슷하게 이제 공정 설계를 해볼 수 있습니다. 두 개 한번 좀 비교해 봤는데요. 약간 KIW에서 조금 보완되어야 될 부분들도 조금 보이고 여기서도 내용적으로 좀 단위 공정별로 그러면 어떤 인자들을 우리가 설정을 했냐라고 보면은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한 타겟으로 하는 수시 항목에 대해서는 다 각각의 특성들이 설정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구축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되지만은 어쨌든 그런 게 다 돼 있다고 하면 이런 매스 밸런스 프로그램은 굉장히 이제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공정을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모델 기반인데요. 수학성 모델 사실은 각각의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공정별로 수학적인 모델들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논문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상용에 근접되어 있는 그런 모델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하나씩 채용을 해서 수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풀면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고요. 파이썬을 쓸 수도 있고 매트랩을 쓸 수도 있고 최근에 저는 EES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쓰는데 이제 이렇게 쓰기가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수준 설계용 프로그램은 아니고 다른 공정에 대한 설계 프로그램을 이제 EES를 만들었던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공정을 여러 개 연결해서 이제 한 번에 풀면 그걸 가지고 아까 이제 플로우시트 기반으로 했던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조건에서 어떤 수준이 나올지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고 하니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계적인 모델이고요. 통계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만 충분하다고 하면 통계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정확도를 이렇게 높이는 건 가능한데 다만 문제는
이건 어떤 한 현장에만 적용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현장이 바뀌면 또 만들어야 되고 하는 번거로움은 있고 통계적인 모델은 또 그 어떤 범위 내에서의 그 활용만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시스템 다이나믹스 기반으로 이제 하는 것이고요. 시스템 다이나믹스를 쓰는 거는 각각의 공정의 연결 관계, 선후 관계, 상호 관계, 영향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공정에서 어떤 값이 단일 값이 아니라 분포를 가졌을 때 그 분포가 최종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예를 들면 유입 수질이 어떤 특정한 분포를 가졌을 때 그럼 처리 수의 수질이 어떤 분포를 가질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좋은 기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실은 정수 처리 쪽에 이런 방법론을 쓰고 있는데 수수 쪽에도 접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실제로 이건 이제 정수 처리 쪽에서 결과값의 분포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까만색으로 있는 게 뭐 90%, 95%까지 이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렇게 옅은색으로 나와 있는 거는 낮은 확률이지만은 이 값들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결과값들이 산정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앞서 말씀드린 시스템 다이나믹스 모델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 기반의 설계의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 및 유지 관리도 비슷한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기존 방식은 이제 매뉴얼 중심 방식이라고 해서 공정이 뭐 20개가 있으면 20개 각각 공정에 대해서 다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 매뉴얼대로 운영을 하는 거죠. 이 매뉴얼이 사람들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우면 매뉴얼을 전산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산화하면은 조금 더 접근성은 좋지만 여전히 이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벌어졌을 때는 대응의 한계가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 이제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예측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모델 기반 운영 관리라고 보시고 사실은 앞에 설계에서 사용했던 프로그램이 이 운영 및 유지 관리에 그대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수학적 모델과 통계적인 모델을 말씀드렸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로 묶어서 실시간 데이터를 받아서 돌리고 그래서 이제 모델별로 이렇게 비교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최대 최소 이걸 정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피드백 시켜서 계속 운영 상태를 파악하는 그런 방법을 하는 보여드린 거고요. 시뮬레이션 기법은 이제 요새 이제 어떤 그 리스크 분석을 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오고요. 그 중에 하나 사용화된 프로그램인데 여기 이제 시계열 분석을 해서 요 시점까지 예를 들면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요 시점에서 위로 갈 확률, 아래로 갈 확률, 이쪽으로 갈 확률이 이제 시계열 분석 결과로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운영자가 봤을 때는 위로 갈 확률, 아래로 갈 확률이 각각 얼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분포 형태로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그냥 단일 값이 아니라 좀 분포 형태로 좀 이렇게 어떤 탄력성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이제 또 다른 이제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 의사결정 트리를 만들어서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면은 얼마만큼의 비용이 나올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디시전 모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A라는 선택, B라는 선택했고 C라는 선택을 했을 때 각각이 그러면은 이제 위험 확률이 얼마고 수직 여부가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이고요. 이런 방법들도 결국 운영 대안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할 때 접근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보장 예지 및 건전성 이 부분은 복잡한 내용이니까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고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디지털 트윈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겉모양이 디지털 트윈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모델 기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리스크 분석이라든지 뭐 디시전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내용적으로 포함된 그런 형태의 디지털 트윈이 만들어져야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선진 업체랑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똑같이 연구를 하고 똑같이 기획을 하면 그 격차는 절대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아직 완전히 검증된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런 혁신적인 방법의 하나로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최근에 사실 폐수제 이용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저도 이제 다른 과제 때문에 폐수제 이용 수질 모델링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다 보니까 수준수의 또 모델링과 폐수제 이용 모델링은 굉장히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 모델링이 다르다는 것은 또 설계 방법론이 다르다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운영 및 유지 관리 사실은 뭐 AI 기술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교수님께서 좀 개인 일정상으로 이석을 좀 할 예정입니다. 그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이게 플랫폼 없이 이렇게 빨리 발표를 네, 잘 전달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네. 기술격차를 기존에 해왔던 그런 방식과 지금 우리가 새로운 시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기존의 어떤 전 단계에 따른 외국이라든가 그런 데 시대를 방식 우리만의 독창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분들과 어떤 그걸 유사하게 가지고 일반적으로 응용을 해서 어떤 그런 기술적인 이제 단계를 같이 일반적으로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그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걸 스타트할 때부터 연구가 돼서 일단 제가 말씀드린 이제 따라갈 수 없다는 거는 결국 설계된 운영 관리는 엔지니어링이고요. 엔지니어링은 사실은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거지 이게 없이 이렇게 뭐 이론적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우리가 뭐 10이라는 데이터를 쌓으면서 그 10을 데이터를 쌓을 거니까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것이고요. 그 데이터를 우리가 20, 30씩 쌓으면은 충분히 이제 그 데이터의 어떤 간격이나 경험의 차이나 이게 좀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것 중에 하나 할 수 있는 게 결국 R&D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업이면 해볼 수 없는 여러 가지를 다양한 걸 시도를 해봄으로 해서 R&D 과제가 다양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선진 업체들은 그런 R&D 과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면 우리의 경쟁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께서 아까 저는 소프트웨어 쪽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교수님께서 EES 많이 선호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네. 그 EES는 보통 이제 모르겠습니다. 기계 쪽에서는 에너지 밸런스 해석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수출 쪽에서 EES 활용하는 방법이 보통 어떤 때 사용하시는 좀 예를 하나 다시 이게 사실은 ES를 제가 선호하는 거는 제가 게을러서 좀 그런 건데요. 왜 그러냐면 다른 프로그램들은 되게 이제 방정식을 주면 그거를 푸는 방법을 프로그램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뭐 function 을 만들든지 function 을 부르든지 뭐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ES는 방정식만 주면 자기가 알아서 풀거든요. 사실은 이게 범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계로 쓰이고 뭐 다른 쪽에 다 쓰이고 충분히 쓰이는데 기본적인 거는 이퀘이션 솔브이기 때문에 이퀘이션만 주면 알아서 풀어주는 그런 특징을 가져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선호한다는 것이고 프로그램의 어떤 완성도나 어떤 활용성 보면 사실 맥스웰 이런 게 훨씬 더 좋죠. 근데 그 정도 규모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어서 이제 ES 선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이제 추천이 분야에서도 이제 어차피 연립 방정식 쓰는 거니까 똑같이 이제 기계 분야나 이제 쓰는 것처럼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있으시나요? 예,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 자주 배우니까 예, 이상으로 그 질의를 마치고요. 지금 이제 그 김 박사님 이제 디지털주의 연구가 같이 병행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상호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그 내용이 디지털주의가 되게 많이 접목될 것 같아요. 그거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KIW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이번에 실증 플랜트를 만들게 되면 피드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공동 프로그램을 저희가 초선수에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프로세스는 처음에 만들 때 대략적인 사업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여러 가지 예측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그 단가나 이런 것들도 견적서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대략적인 사업비가 얼마 될까 이 사업을 할 때 그런 차원인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상호 교수님께서
저희가 수학적 모델 기반으로 하고 통계적 모델 기반의 그런 것들도 해서 일단 디지털 트윈 기반의 뭔가 그 운영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뭐 지금 정수처리나 뭐 이런 데들도 지금 최근에 이제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초순수는 저는 사실 100%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다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80% 정도 수준? 그 80%인지 90%인지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해보면서 정하겠지만 그래도 나름의 그런 그 지금 말씀하신 그 5번째 단계까지는 다 만족시키게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원님도 이제 반드시 참여하고 계시지만 물론 다른 가지 이제 발로 부분에서 해주실 거고 저희가 이제 경주과학부스러나고 저희와 같이 이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운영 초순수 플랜트 운영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지금 여러 가지 모델링 또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데이터 기반의 뭔가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2022년 6월이 되면은 1,200톤에 대한 실증 플랜트가 건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면은 모형 플랜트 해서 나온 데이터를 그 실제 플랜트에서 나온 데이터를 다시 또 병행해서 보정해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플랫폼을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강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VUV 자연선 산화 기술은 추존수 제조 공장에서 매우 상용화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이창하 교수님께서 기술 개발 현황과 국산화를 하기 위한 우리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이창호입니다. 사실 좀 상당 부분 내용이 이제 좀 원리 부분도 들어있고 지난주에 홍영학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좀 많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목을 현황 및 과제라고 잡았는데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쪽 부분은 마지막 슬라이드에 제가 조금 요약해서 적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백큐 유비를 활용을 해서 진공 자외선이라고 하는데요. 사용해서 이제 초순수 내에 그 POC를 제거하는 유기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단위 프로세스들은 다른 수처리 공정에서도 이제 많이 쓰이는 기술인데요. 백큐 유비가 유일하게 초순수 공정에만 활용이 되는 이제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에 보시면 사실 중간중간 이제 UV POC 아니면 POC UV라는 이제 말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백분 UV를 활용한 POC 제거 장치가 되고요. 이제 뒤따라오는 공정을 보면 이렇게 주로 이제 아이온 익스체인지 공정이나 아니면 뭐 CDI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프로세스에서 100% UV를 다 실수로 날리는 게 아니라 부분 산화시켜서 이제 이온성 물질로 전환시켜주면 그 이온성 물질을 뒤에서 이제 CDI라든지 그러면 이제 아이온 익스체인지 프로세스하고 그런 데서 이제 걸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보조적인 역할, 그리고 두 개가 이제 결합돼서 이제 좀 역할을 많이 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백큐6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대기하에 빛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광대 하나당 에너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원래는 뒤에 보여야 되는데 백큐6이 램프는 아시다시피 뭐 저희가 항상 많이 사용하는 이제 저압순 램프고요. 이게 합성 볼츠의 재질을 활용을 하면 185나노미터의 가장까지 같이 끄집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185나노미터, 254나노미터 이렇게 빛의 방출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사실은 백큐6 영역에서는 20% 이하로 방출이 되고요. 대부분은 또 254나노미터에서 방출이 되는 뭐 그런 램프를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큐6에 해당하는 빛을 쬐주게 되면 이런 케미컬 본드들의 결합 에너지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론적으로 이제 끊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254나노미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물을 직접 분해하거나 산소를 직접 분해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185나노미터 가장은 이제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백큐6을 물에다 조사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이제 화학적인 반응도 물이 분해될 수가 있고, 그 안에 유기물이 있으면 직접 유기물이 분해될 수도 있고, 용변 산소가 이제 분해돼서 오존이 발생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오존 램프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실제 오존의 발생은 물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빛을 다 물이 흡수하기 때문에 2번, 3번 반응은 거의 무시해도 좋고요. 그래서 물이 깨지는 반응이 메이저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이 이제 깨지게 되면 이제 이런 라디칼들이 생기는데요. 오이시 라디칼이라고 하는 수산화 라디칼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제 수소 원자가 생깁니다. 수소 원자는 강한 산화제고요. 오이시 라디칼은 강한 산화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개시가 되면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안에서 뭐 무수하게 많은 세컨더리 리액션들이 이렇게 막 일어나게 됩니다. 복잡하게 막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다양한 이제 활성 산소종들과 약간 스케일을 하는 그런 프로덕트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화학성들이 생기고요. 안정한 화합물로는 뭐 수소 가스가 생긴다든지, 산소 가스가 생긴다든지, 과산화수소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시 라디칼이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이제 산화종이 되는데요. 오일시 라디칼이 이제 유기물을 산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보시면 가장 작은 저분자의 이제 알코올 메탄올인데요. 메탄올이 산화되는 과정만 해도 이렇게 좀 세 단계에 걸쳐서 가설의 소수가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시면 산소가 이렇게 결합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화 과정에 산소가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론적으로는 산소가 완전히 없다면 이 프로세스가 엄청나게 느리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소수수 공정에서도 사실은 앞에서 탈기를 하든 뭐 뒤에서 탈기를 하든 탈기에서 산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산소가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도 산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발생된 산소가 이런 미네랄라이제이션 과정에 다 참여를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CO2로 날릴 수도 있지만 중간에 뭐 그 마지막 전 단계가 바로 그 카르복실 애시드가 생기는 과정이거든요. 유비산들이 보통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만 보내도 뒤에서 나오는 아이언 익스체인지 공정에서 이제 걸러줄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영향 인자들이 있는데 온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화학적으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제 램프의 프로파일이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팩터가 됩니다. pH는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고 용존산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산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자외선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있으면 저해 이제 그 효율의 저해를 주게 되는데 사실 소수 같은 경우는 워낙 깨끗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경쟁을 하는 물질들이 그렇게 농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중요한 게 이제 램프로부터 거리에 따른 이제 자외선 강도 감소인데요. 2호산 나노미터 같은 경우는 거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그래프도 투과율 94% 가장 획기적으로 이 정도 감소가 일어나는 것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감소가 일어나지 않고요. 근데 185 나노미터인데도 물이 직접 흡수하기 때문에 90% 이상의 모든 빛은 램프 표면에서부터 5mm 이내에서 다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좁은 영역에서 직접 반응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산소 영향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산소가 쓸데없이 그렇거든요. 자외선 반응기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통 램프 방향, 설치 방향으로 물이 들어오는 원형적으로 방식이었고, 여러 가지 그의 시설들이 있고, 반응기 자체는 사실은 우리 다른 자외선 반응기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또 현황에 대해서 잠깐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연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백신 유비 프로세스는 거의 한 90년 전부터 많이 연구가 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미 많은 연구 논문이 나왔고요. 메커니즘 기본적인 어떤 페이스팅이 다 알려져 있고, 기본적인 반응기 설계라든지 아니면 어떤 영양인자라든지 그런 것들도 사실 상당히 이제 연구적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히 깨끗한 물, 초순수에서의 어떤 운영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들은 제가 찾아봐도 논문 쪽에서는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공개된 실제 강도 체형 소수 조건에서 공개된 결과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국산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장치 쪽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연구 과제가 하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홍승환 교수님도 거기 참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아마 램프 개발하거나 그런 것도 새로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술 선진 이제 여러 업체들에 비해서 기술 격차 해소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초순수 조건에서 이제 운영 데이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런 업체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추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터가 없다는 건데 사실 연구적으로는 이런 연구들이 꽤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백혈유비 산화운동 전용 좀 시뮬레이터가 좀 필요하다. 아까 이성훈 교수님 시뮬레이터 말씀하셨는데 좀 수학적, 통계적 기반보다는 일단은 수학적 기반으로 조금 어널리틱한 시뮬레이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 데이터들이 좀 쌓이게 되면 그걸 이제 통계적 시뮬레이터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 유비 프로세스를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사실은 기존의 다른 자외선 일반적인 자외선 소독이나 유비 과산수 공정의 시뮬레이션하고는 조금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 자체가 빛을 흡수하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제 이게 이제 2014년에 이제 시뮬레이터를 하나 만들어서 벡터 유비 이제 단순한 프로세스를 시뮬레이션 하거든요. 일단은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일단은 이제 유동 흐름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비 플루언스 그러니까 빛의 강도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고 보통은 자외선 웨이터를 시뮬레이션 하면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유동 해석하고 유비 플루언스까지만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더 생각을 한 게 이 화학 반응에 대한 케미컬 시네틱에 대한 고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깨서 라디칼을 만들어서 이걸로 생산시키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케미컬 시네틱이 가미가 돼야 되고요. 이 논문에서 보면 사실 이 식을 다 적진 않은데 한 44개의 케미컬 식들을 다 집어넣고 이번 형식을 풀어서 전체적인 시뮬레이터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제 해봤더니만 잘 맞는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보시면 이게 이제 플루언스가 아니고 OH 라디칼 농도 분포입니다. 이게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제 그 물이 흐르게 되고요. 플로 레이스를 변화시키는 따라서 이제 뭐 OH 라디칼 농도 분포인데요. 보시면 이 램프 표면에서부터 한 이 정도 정도에서 OH 라디칼이 막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는 거고요. 실제 산화반응은 여기서만 거의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설계나 운영 지침을 만들려면 당연히 시뮬레이터가 있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계적인 어떤 데이터들이 많이 좀 축적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게 이제 TOC를 여기서 얼마만큼 제거를 할 것인가 우리 TOC가 그러면 TOC는 거의 제거하지 않고 유연성 물질로 보낼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조금 어떻게 보면 처리 목표 수질 기준을 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 설계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요게 이제 TOC가 제거되면서 이제 유리산들이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장치로 TOC를 완전히 다 없애버리겠다 하는 이 정도로 이제 플루언스를 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조금만 뭐 정도 앞단에서 거의 이제 TOC가 분배되지 않는 요 정도만 TOC를 빼줘도 사실 상당 부분이 유리산으로 다 전환이 되는 상태거든요. 일단 이 정도만 돼도 뒤에서 아이오닉 스체인지 공정이나 뭐 시제 공정이나 이런 데서 제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제 TOC를 얼마큼 제거할 것인가 그러면 다른 요소 물질의 생성 정도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수준 목표를 정확하게 잡아야지 전체적인 플루언스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고려해야 될 게 과산화수소가 발생을 합니다. 보시면 이제 거의 리니어하게 시간에 따라서 과산화수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과산화수소가 여기서 발생을 하면 이제 또 소순수 이제 생산수에 어떤 악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산화수소 생성은 최소화하면서 소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최적의 어떤 플루언스를 잘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존 산소도 이제 발생하는데 뒤에 탈기에서 없을 수도 있지만 여기도 하나의 리미팅 팩터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마찬가지 이제 이런 시뮬레이터 하나 만들어 보면 설계에도 활용을 하고 운영에도 활용을 하고 그게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조금 근본적인 얘기인데요.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이제 자외선 램프가 백큐 UV 램프라고 하기는 사실 좀 민망하고 백큐 UV 램프라고 보통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백큐 UV 파장에서는 20% 이하로 감축이 되거든요. 에너지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금 자외선 이용 효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잖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최적 설계 운영을 한만 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뭐 10% 20% 이상의 어떤 효율 향상을 가져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램프 자체를 아예 그냥 진공 자외선 전용 램프로 한번 쓰면 어떨까? 핵심 램프가 이제 진공 자외선 램프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 뭐 가격이 문제가 왔습니다. 또 뭐 이런 발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프리 백큐ම් 그러니까 뭐 퓨리를 쓰지 않는 게 대통령이 되게 심한 램프 오브 퓨처나 뭐 이런 계획으로 한번 톡도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액션 램프는 사실은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뭐 점등 시간도 상당히 빠르고요. 되게 신경도 길고 모양도 뭐 여러 가지 만들 수가 있고 온도에 민감하지도 않고 장점이 많은데 문제는 이제 가격 공급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어쩔 수 없이 수원 저항 램프를 쓴다면 254 나노미터가
사실 조금 놀고 있는데 물론 뭐 가상화가 생성돼서 유비 가스 프로세스가 약간 일부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얘네들 좀 잡아서 다시 산화제로 옮겨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대체된 뭐 방송에 대한 예시입니다.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강의 감사드립니다. 이창화 교수님께서 토의 시간에도 참여하시겠지만 간단한 질문 한두 개 정도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 가 PPM의 TOC 부분이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러니까 PPM의 완전 제거는 PPT나 PPQ로 갔을 때 TOC가 완전 제거될 수 있는 어떤 툴이 되는 것만 있습니다. 또 제거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보통 대부분의 연구를 보면 이런 이제 바이 프로덕트들도 다 이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폴루스 영역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대통령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높게 이렇게 이니셜 POC를 가져가고 이니셜 POC를 가져가고 이제 유기산들 분석을 했는데 사실 이론적으로는 뭐 TOC가 낮다 하더라도 완전히 실수로 가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만 충분하다. 저희가 지금 흔하게 삼성 SD 디스플레이에서는 PPT까지 분석해서 TOC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이닉스나 PPT까지 그 정도만 되긴 하는데 지금 이제 SK시스템의 단위만 보면 TOC가 사실 PPM에도 괜찮은데 PPT에서 문제되는 건 견해 차이가 하이닉스나 시토나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요구하는 건 PPT고 최근에 PPQ까지가 선정은 저희들한테 분석에서 달라라고 교수님들이 좀 이렇게 용 방향이 좀더 이게 디테일하지 않나는 생각도 들어서 하고 있어요. 저희들한테는 요구하는 수준. 근데 뭐 그게 가산수 생성이 뭐 얼마나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TOC가 이제 그만큼 높아지거든요. 특히 이제 TOC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 OHR까지 생기면 얘를 잡아먹을 애들이 별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자기네들끼리 뭉치는 게 가산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럴 확률, 그럴 경쟁 과정에서 더 우위를 정하기 때문에 가산수 생성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서로 좀 상충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가산수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 ppm 정도까지 남아있어도 초순수에 괜찮은 건지, 아니면 다음 공정에 괜찮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잘 알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오래 이제 유기를 쬐주게 되면, 강하게 오래 쬐주게 되면, 이론적으로 TOC가 이제 없어질 수 없는데, 대신에 그만큼 가산수가 엄청나게 많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산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생기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더 연속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도 뭐 마이크로볼 수준이면 사실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수요자에 맞춰서 일하는 우리 박사님한테 내가 하는데 답이 없어서 그걸 하자 그래서 제가 들었다고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필요 얘기가 나오고 어떻게 좀 모르겠으면 지금 뭐 있으면 이런 생각 온 건 아닌데 되게 재밌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이런 대화를 함께 나눠본 적이 사실은 없어가지고 한국에서 이런 대화를 하게 된다는 엔지니어적인 생각이 좀 좋은 생각도 있고 말씀하신 좀 다수의 발생 같은 경우는 실제로 대략 한 2, 3년 전부터 초순수에서 사전에 연구는 있었고 실제 관리 지표로다가 등장하게 된 것은 3년, 4년 이 정도 전부터 이제 관리 지표가 등장을 하게 됐고 저게 이제 실제로 회로 석법의 미세화하고 관련이 되고 초순수가 이제 가야 될 앞길에 넘어야 될 허들이 되기도 하고 물속에서 관리 지표인 TOC를 제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물을 저렇게 나오잖아요. 저게 이제 회로 성폭을 또 산화시키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제거도 해야 되고 부산물도 발생하는 또 제어도 해야 되고 그런 그 초순수가 가야 될 길에도 사실 저런 걸 과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 얘기가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여기 이제 속각분들께서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초순수를 이제 무슨 기술 국산할지 내산할지 내재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의견도 분명히 있으시겠습니다만 아마도 이 초순수라는 공동체 안에서 앞으로 초순수의 미래 역할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됐습니다. 이건 좀 엉뚱한 생각이 하나를 만약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제거하는 공정을 추가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그냥 애초에 여기다 그냥 마술을 그냥 확 틀어버리고 이건 그냥 이 마술 프로세스 가버리고 뒤에서 이제 확 죽여버리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램프 이제 이중사 나누다 과정도 충분히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효율도 이제 증가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연구하는 그런 쪽에 가까운 사람이다 보니까 실제로 모든 게 이제 경제성으로 비교를 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까지 나와서 이제 신기술이다 해갖고 우리가 넘어야 될 허들이다 하는 영역의 얘기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것을 제거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요. 과수를 발생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2억이 들었다고 하면 과수를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거하는 데는 한 10억, 20억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단에 이제 뭘 풀면 실제로 이제 원하는 걸 달성할 수 있긴 있습니다만 아니 그건 좀 이제 지금 기술 수준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더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다고 하고 이제 연구를 하시다 보면 해법을 더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수준만 갖고 말씀드리면 저거 나와 있는 과수 저거 제거하느라고 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환경부로부터 지금 제안을 받은 것보다 기행 문제를 해놓았는데 교수님들께서 혹은 HTS도 제안하셨습니다. 그 앞으로 끌고 가야 될 초소와 관련된 과제들을 좀 달라 하거든요. 그거를 정책 과제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이 과수 이런 부분들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저희가 미래에는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 이경영학과에서 한번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잘 반영해서 그 국가 또 R&D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기준으로 같이 국가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쪽에서는 이런 과제 너무 관련된 거 나오기로 교수님 말씀 주시면 매듭을 잡아야지. 정관이 뭐 에코셋에서 열심히 발표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까 그 이창환 교수님이 슬라이드 하나에서 이렇게 적어놓은 것처럼 일단 그 램프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뭐 코팅이라든가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모듈을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당연히 CFD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머신러닝 들어가고 그리고 AI까지 해가지고 좀 이제 궁극적으로 시뮬레이터까지 가는 그 연구가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AI나 머신러닝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이제 모델과 실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1차 연도에 저희가 사실은 이제 어떤 연구를 좀 맵 실험에서 했는데 가장 어려운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저희도 사실은 ppm 단위에서 백행 유리 가지고 TOC, 그것도 IPA나 뭐 알코올, 뭐 메탄올 이런 거 가지고 심지어 우레아도 한번 들여다보고 하면서 이제 그 기작을 또는 이제 실제로 제대로 TOC 제거 또는 뭐 이런 특정한 물질들이 제거가 잘 되느냐 하고 하는 것을 연구를 했고
그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잘 돼요. 저 유비가. 그런데 문제는 ppm으로 실험실에서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ppb 단위로 내려가는 것은 저희가 TOC 장비부터 시작해서 이제 파일럿 장비를 실제 모듈상으로 할 수 있게끔 지금 세팅을 하고 있는데 실험실 레벨에서 정말 ppb 단위의 원수를 만들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제거율을 보여주는 것이 현재 우리 고대 랩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좀 있으면 제가 완공이 되는데 에코셋 실험실 내에서 굉장히 깨끗한 조건에서 그리고 또 실제 모듈상에서 그리고 또 TOC를 온라인으로 연결시켜서 하는 그 세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PPB 단위까지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장학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문헌조사가 엄청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와 지금 유기물 제어에 대한 리뷰 논문을 초선수 상태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논문이 없어요. 네, 논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천 시설들을 다 해도 그 PPB 단위의 그 실제 어떤 데이터들을 보고하는 논문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리를 하면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연구에서 내년도에는 아마 PPB 단위의 어떤 그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두 번째는 리터시 설베이 해봐도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별로 없더라. 그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마이너한 건데 엑스마일 램프를 하면 엑스마일 램프가 가격이 어느 정도 더 비싼 건지 궁금하고 교수님 혹시 엑스마일 램프하고 그냥 비교 평가를 해주시는 그런 적은 없고요. 엑스마레프를 저희가 소독용으로 한번 여기서 테스트를 지금 그리고 그건 좀 다른 문제인데 그건 221나노미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게 221나노미터는 이온화만처럼 피부에 닿으면 피부 안 걸리고 난리가 나는데 221나노미터는 소독만 하면서 피부에 투과가 안 된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가지고 그런 정도는 한번 저희가 해봤고요. 근데 램프 가격은 거의 제 생각에는 수십 배 이상. 워낙 이 초선수 분야가 가격하고는 좀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근데 저기 여기는 다 너무 싸잖아요. 그래서 그게 얼마만큼 몇십 배 정도 비싸다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어떤 회사에서 또 되게 싼 거를 또 내놨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좀 비싸다고 뭐. 시장이 아닌 거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거 아니 활성화는 되어 있으면 다른 용도로만 뭐 엑스마 레이저 같은 거 유료용으로도 많이 쓰고요. 뭐 다른 또 이게 무슨 이렇게 경화용 뭐 UV 같은 것도 쓰고. 그러니까 이쪽 시장이 아니고 다른 시장이 아니라 네, 감사합니다. 방금 홍 교수님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하려고 하는 소스 플랫폼의 핵심인 클릭 룸과 관련된 얘기를 간접적으로 해주셨는데 기술의 완성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저희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지금 클릭룸을 만들어서 거기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이렇게 갖춰져야 우리 교수님들께서 연구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성공했는지 아니었는지 그리고 좀 더 발전을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찾을 수 있거든요. 또한 저희가 개발한 기술도 인증도 해줄 수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저희 김경성 박사께서 초선수 플랫폼 센터 구축에 대한 내용을 좀 발표를 해주시고 또 관련된 입법 동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부터 대체수정한체 김경성 차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반도체용 초전수 플랫폼 센터 구축 방향에 대해서 검토한 자료를 이제 보고 드리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생각을 책상에서 하긴 했는데 실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가 여기 계신 분께서 보시기에 방향이 맞는지 제가 다시 한번 좀 의견을 기숙사하고 보고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히 들으시고 의견 있으면 잠시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서
구축 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순서는 플랫폼 센터 개요와 기능 그리고 이를 위한 협력 책임이 구축 계획 그리고 저희가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이제 현 입법 동향과 그와 관련된 현황 순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순수 플랫폼 센터 개요입니다. 플랫폼 하면은 정거장, 버스 정거장이나 뭐 지하철 정거장 다 플랫폼이라기도 하고요. 온라인상에서 보면 디지털 플랫폼 같은 경우는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아우르는 하나의 프로세스도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저희 수자원사에서 정의해진 초순수 플랫폼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R&D 초순수를 생산하고 공급 그리고 기술 개발을 위한 R&D 센터, 분석 인증 센터, 실증 파일럿, 그리고 통합 공급 기술 이 모두를 아우르는 비즈니스 모델을 초순수 플랫폼 센터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R&D 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초순수 기술 관련해서 국산화 기술 개발을 위해서 관련 국내 기업 소재 부품 장비의 원천 기술 개발 및 통합 공급 기술 시스템 폐수 재이용 등 관련 R&D를 기획하고 수행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고요. 실증 파일럿 같은 경우는 약 한 300톤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를 파일럿을 통해서 저희 국산화 개발했던 기술이 정말 잘 작동이 되는지 성능이 나오는지 시험을 해보는 하나의 테스트 베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 인증 센터는 저희 그 파일럿 시험을 통해서 그리고 분석 기술을 통해서 초전수의 그 수집을 하고 그 소부장에 대한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분석 데이터를 내놓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 인증을 하는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공급 시설은 저희가 실제로 이제 약 2,500톤 정도 규모의 공급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인근 산단에다가 그를 공급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전수 플랫폼 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초전수 이제 관련 산업의 밸류체인을 마련하고 국산 기술을 저희파를 위한 허브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기술로 만든 초전수를 반도체 관련 산단에 공급하고 국내 기업의 이제 소부장의 적용 확대를 해서 국산 기술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동반 성장 기술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한 밸류체인 모식도를 간단히 지금 밑에 그림을 그렸는데 약간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역할은 이 초전수 플랫폼을 통해서 국가 R&D를 저희가 좀 개발하고 주도해서 관련 국내 기업들의 원천 기술을 개발하게끔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련 기술 개발했던 소부장들을 저희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한 다음에 수요 기업에 쓸 수 있게끔 하나의 그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초전수 수요 기업들은 좀 안정적으로 초전수를 공급받아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요. 관련 소부장 기업들은 일단 검증해서 실적이 쌓였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해외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초전수 플랫폼 센터를 위해서 이제 투자공사가 중점으로 해서 환경부와 기재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KT와 여기 계신 학교에 계신 분들과 함께 R&D를 만들어서 기술 개발하려고 하고요. 그를 통해서 국내 기업, 소부장 기업과 이제 반도체 기업이 각각 개발하고 사용하는 그런 전체 이제 유기적인 유형의 플랫폼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에 이제 기본 구상을 준비를 할 거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환경부와 협력해가지고 예산하고 이제 지자체 부지 선정을 해서 실제로 구축을 이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4년도에 분석 인증 센터를 만들어내고요. 그 이후에 저희 플랫폼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그 설비가 조금씩 고도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플랫폼 센터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은 이제 우리가 만든 초등으로 정부의 그린 위기를 효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4가지 전략과 16가지 세부 실행 과제를 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전략 같은 경우는 저탄소형 초순수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인프라를 조기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일단 만들어내려면 돈이 필요한데요. 만들어낼 수 있는 재원하고 그리고 이제 기간을 단축하는 법령을 좀 정비해서 기간을 단축하는 그런 활동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입법 동향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이 초순수 플랫폼 센터가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계신 오피니언 리더께서 해주셔야 할 역할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반도체법 초연속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요. 세 번째로는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기술 지원하고 인지형 역량을 이제 확보해가지고 국산 기술을 상용화시키는 데 좀 주력을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전문가 플랫폼을 좀 만들어내서 산업하고 관련 전문 인재들을 좀 육성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제 초순수 플랫폼 센터 구축 관련해서 입법 동향인데요. 지금 여당하고 야당이 각각 유사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을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입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여당 안하고 야당 안을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저희 초순수 플랫폼 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뭐 입지라든가 연구개발, 인력 양성, 또 기반시설 마련하는데 다 이제 유리한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안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일 먼저 지금 선행돼야 될 것이 저희 초순수 기술이 국가 핵심 전략 기술이 좀 지정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략 기술이 이제 국가 핵심적인 기술 분야로 지정이 돼야 저희가 속도가 이제 이 법안을 활용해서 재원도 받고 예타도 면제되고 해서 기간 빨리 기출할 수가 있는데 만약 이게 되지가 않는다면은 FM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많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로 이제 초순수 기술이 우리나라의 전략 기술이다라고 이제 지정이 돼야 되고요. 이 지정은 그 국가전략기술위원회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위원들은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이제 장관님들하고 국무총리 등 한 20인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 이분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서 초순수가 우리가 또 개발해야 될 전략기술들하고 선정되어야 이 과제가 이 프로젝트가 좀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교수님하고 교수님들하고 상위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한 목소리 내셔서 초순수 기술은 국가 전략 기술자라고 목소리를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제 김경성 우리 박사께서 설명한 거 외에서 부연을 설명을 드려보면 초순수를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을 할 수는 없어요. 초순수는 어떤 기술이 집합체를 통해서 만들어진 물건이기 때문에 초순수를 기술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초순수를 생산하는 그 기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이 생산 공정만큼은 반드시 우리 국산화라든지 자립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지정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이 앞으로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논의를 하려면은 장관이 이거를 이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들을 지정할 거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 국내 석학들을 모시고 한번 상의도 하고 또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한번 논의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구상 용역을 지금 이제 내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할 때도 교수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48분이거든요. 첫 번째 발표자가 두 번째 발표자는 충분히 좀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저희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남은 10분 동안 좀 이렇게 발표를 안 해주신 분들 위주로 좀 이 초순수 플랫폼을 어떤 형태로 발전시키고 이거를 정책화시키고 구축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자율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일 없으신 우리
강 교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지. 네. 제일 사실 가급적이면 교수님들이 좀 있게 되는 게 있었죠. 수영공사 정말 그 재원 정말 인물이 없는 달라. 근데 이거 우리 임 박사님은 닥쳐보고 예산 정부에 뭐 저희가 대변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쪽으로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모습을 나갑니다. 많은 분야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저는 이온 교환 쪽으로 이제 소득과 관련한 이온 교환 수지 분야의 그 현황을 보면은 국내 그 S사가 있죠. 그다가 72년부터 설명하는 거. 하나는 지금의 이루고 있는데 기술 수준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캐파가 이제 연 26,000톤 정도의 캐파가 있고 초등부 산업에 이제 국산 소재를 대응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관계자랑 또 미팅을 좀 해보고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그래도 이제 국산화가 완전히 된 건 아니고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소프트 제조에서 이제 파이널 포리싱이라든지 포리셔라든지 아니면 뭐 바로 수단에 들어가는 일부 수지 소재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성능 개선이 필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지원이 필요하다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지금 부산 중이신 출시 중이신 초등부 플랫폼 세타가 하고자 하는 제공하고자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초등부 수질 분석 그리고 파일럿 플랜트 운영을 통한 실증과 피드백 제공 그리고 국산 R&D 과제를 통한 원천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 K모델 추진 중이신 이 사업이 잘 되면 이용 교환 분야에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국산화하고 그 산업을 확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과제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R&D 과제에 관심이 있고 기업들도 이제 R&D 과제를 통해서 그 한계를 돌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되는 수지 소재와 관련해서는 이제 파이널 폴리셔나 선상탑스틱 쪽에 들어가는 PPT 레벨까지 처리가 가능한 수지 소재를 국산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이제 정밀화학과 수지의 그 성능을 최적화하는 그런 부분이 연구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 쪽에 이제 원천 기술 쪽으로 같이 지원을 해주시면 더 좋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용교환 수지의 국산화도 중요한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이제 초등급 공정기술 현재 해외 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하고 소재를 분리해서 들여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국산화 비율을 높이려면 공정 기술을 국산화해야 되고 그러려면 장치와 설비 플랜트 기술이 같이 국산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그 센터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용된 수지 공정 말고 이용된 수지랑 이용된 말을 같이 사용하는 전기 탈 이용 공정이니까 이 공정 같은 경우는 이용변만 들어가는데 이용변만 같은 경우는 국산화가 상당히 좀 시급하다고 좀 보여지고 지금 스터디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현재 그 이용변하고 크게 나누는 점 균질기하고 비균질기가 있습니다. 근데 균질기 같은 경우는 좀 난이도가 되고 있고 일본의 아스토니아 같은 회사들이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산화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전기 탄력에 이용하려면 강한 물리적인 강도가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 개발이 좀 필요하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차세대 수처리 공정, 초기 공정을 위해서 좀 이제 신규소재를 이용한 전기 탄력 공정 이런 것들도 이제 R&D 수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도 지원해서 이용교환 이후에 새로운 신공정을 좀 준비하는 것도 이제 센터의 어떤 방향 중 하나여야 하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멀리 있는 관계 육성으로. 네, 그 다음은 저희 그 홍승남 교수님 답변만 하셨으니까 홍승남 교수님께서도 한번 지원을 해주시는 점. 마이크를 들고 가져왔다 주시는 그 어제 저한테 이제 한윤기 대리님이 그 질문 사항들을 정리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단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이제 역할을 해야 되니까 시간은 없으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했던 내용이 아로막을 주로 제가 하니까 아로막의 기술 수준, 그다음에 또 초순수용 아로막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 두 번째는 그 이제 플랫폼 이그 센터나 또 이런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아로막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또 기업체 입장에서도 좀 이렇게 의견을 듣고자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LG화학에다가도 저하고 이제 해수탐사 같이 하고 있으니까 좀 여쭤봤더니 제가 하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아로 제조사가 이제 초순수만 바라보고 아로막을 개발을 아직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뭐 BW 아로 계통의 뭐 적합한 그런 막들을 이제 공정하시는 분들이 선정해서 들어가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아로막이 들어가서 하는 일이 염과 그다음에 유기물까지도 잡아줘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낸 리뷰 논문이나 이런 데서 보면 저희가 한 200개 정도 논문들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100 이하에 들어가는 100 이하짜리의 로우 모레큘러 웨이트 되는 유기물에 대한 제거는 아로가 그렇게 잘하고 있지 못합니다. 잘하고 있지 못하고 근데 그것을 또 한편으로 이해를 하자면 아로막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솔트 같은 무기질 물질을 잡고자 만드는 그런 막이거든요. 그 막 자체가 디솔팅을 하려고 만든 막이다 보니까 또 그리고 유기막이고요. 그러니까 유기막이 유기물을 제거한다는 게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타이트하기 때문에 몰레큘러 웨이트 자체로 제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로막은 기술 수준은 국내에서도 굉장히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초순수용 막에 적합한 특히 유기물을 전용으로 이렇게 제거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막은 아직은 없다. 그러니 한번 개발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LG화학의 형웅 박사님한테 얘기하는데 형웅 박사님 똑같은 말씀을 해서 앞으로 초순수용 막도 한번 개발해보자 하는 얘기를 나눴던 것 같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이런 막을 만약에 개발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를 어디 가서 연구를 하고 또 인증을 받고 시장에 내놓을 거냐 하는데 그 역할이 이 플랫폼 센터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우리들끼리 필요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이거를 시장으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 시장으로 가져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인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연구해서 성능을 이제 잘 공부를 하고 실제로 잘 되고 있는 걸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시장 또는 유저가 인정하는 인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그 인증에 대한 어떤 법적인 기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마련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을 해주면 어떤 또 인증을 받아야지만 초순수 산업에 들어갈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상수도 기자재 같은 인증처럼 그렇게 아예 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업체들한테 성능 보증하는 정도로 끝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공식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TOC 연구한다고 그러는데 일반적인 면에서는 초순수 레벨의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분석 기술만은 이 플랫폼 센터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른 데서 못하는 실험들을 여기 와서 실험을 하고 또 그걸 분석해서 결과를 내는 그 역할을 일반 랩에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역할을 꼭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두 가지 말씀드리면서 제가 너무 많이 말한 것 같은데 이상 그 주신 답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오늘 어렵게 저희가 HTS 한수 테크니컬 서비스 신광도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가능컨대 우리나라 최고의 필드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신광도 소장님께서 한번 이 기업체 초순수를 설계하고 시공하고 운영하는 기업체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초순수를 기술 자립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과 플랫폼에 대한 좀 어떤 발전을 위한 제안을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사실 좀 맞는 말도 일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저희 회사 자체가 88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제가 97년도에 입사하니까 그 이후보다 초순수라는 시장을 대상으로 생긴 회사입니다, 실상. 그래가지고 지금 한 30여 년 좀 하고 있고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한국 회사였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 잠깐 하셨던 일본의 반도체 쪽 순수 1등한다는 티타가 다 주식을 다 사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본계 자본 회사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오늘 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초순수 국산화 이제 하다 보니까 내가 이 회사 와서 20-30년 동안 한 개 초순수 국산화를 한 건데 나는 뭐 한 거지 이제는 그 사실 조금은 들고요. 저도 포함해서 이제 무슨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 안에서도 참 성공적인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한 거는 이제 보다 보니까 매스컴이라는 게 내재화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나는 한국 시장 지금 여기서 하는 것처럼 산업계 영향력을 받는 그런 사람인데 이다 보니까 이것까지 이제 내재화했구나. 그리고 이제 회사가 케어터 회사를 사면 이제 그런 국산화가 되는 거구나.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런 어떤 비슷한 형태인 것 같은데 아까도 잠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아까도 이제 초순수라는 거에 대해서 이런 기회가 되게 좋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이게 반도체 기술이 엄청 빠르게 발달하고 있어서 초순수도 계속 발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뭐 매스컴 등에서 아시다시피 뭐 게이트 올라오는 뭐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초순수가 사실 잘 발전하는 기술 안에서 초순수의 역할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케어터가 좋은 시기에 들어오신 것도 맞아요.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나노 하다가 EUV 개발되기 이전과 이후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EUV가 개발되기 이전의 초순수의 위상과 EUV가 이제 세상을 반도체 생산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의 초순수의 위상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상 속에서 초순수가 가야 할 어떤 생산 기술의 반도체 생산 기술에 기여하는 초순수는 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제 뭐 말씀 과수는 어때야 되고 이런 게 결국 이제 다 뭐 초순수가 나 TOC, PPB야 몇 PPT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도체 생산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은 그 기술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지금 뭐 1나노, 2나노 얘기가 나오는데 반도체 물 분자 하나 크기가 엄청이지 않습니까? 물은 또 못에 받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페로 선풍이 2나노다고 합니다만 실제로 가서 들여다보고 엄청나게 뻥튀게 보면은 엄청난 계곡입니다. 이거. 계곡 속을 이렇게 파헤친 거거든요. 그나마 초순수가 제일 잘해요 해가지고 썼던 건데 이게 이제 대상이 예전엔 산에 있는 계곡이었는데 이제는 무슨 하수구 같은 뭐 맨홀 같은 그런 거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제 케이오토 이제 속학분들이 물론 이제 그 뭐 지금은 목욕이라고 되어 있는 쿠리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실제 초순수의 길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상 이 초순수를 국산하고 자립화를 한다고 한다면 정말 반도체의 발전 속도하고 맞추는 그게 돼야지 진정한 그 국산화 또는 자립화가 안 되는가 그런 소리를 제가 들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질문에 이런 게 맞는 거예요. 겸손하게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근데 그 초순수 플랫폼 그거만 말씀드리면 정말 지금 앞서 그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정말 필요합니다 실상. 물론 이제 그게 얼마만큼 효과를 내냐는 다른 문제겠습니다만 초순수 플랫폼 운영할 때 엄청 힘들어요. 클리닝은 유명한데 돈 많이 듭니다. 일반 기업체 연구소들이 클리닝 운영하려고 하면 거의 효율. 또 국가가 그걸 해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딱 들으면 알 법한 큰 회사에도 분석센터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 이제 교수님들 연구하시고 하는데 정말 요령이 나간 환경부에서도 같이 가야 된다고 하시죠. 우리도 이제 예산에 그 정도 수준인가를 알아야 정부에서도 사실. 그러니까 일본은 이거 3,000억, 5,000억 쓰면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실제로 저희들도 사실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어떠한 규모로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좀 쿠리타에 사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렸어요. 쿠리타고 좀 잘 어렵도록 경합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달라고 부탁을. 국가가 그 신개발센터 이제 아티시마라는 그 도시 그 안에 예전에 이제 광고적으로 로비 센터 있잖아요. 거기서 부시고 아티시마라고 하는 그 도안에 있는 그대로다가 매년 4월에도 오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방문하시겠다고 하면은 결제가 크게 나야 될 게 아니라 그룹 안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한테 저희 사장님하고 이게 상의를 잘 하셔야 돼요. 상당히 고위층하고 돼야지 저 정도 된 사람이 결혼제 해가지고 승낙이 날 수준 수명이가 10분도 아니잖아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옛날에 수력 국산화 전략 전략제지 이제 고민하는 필터하고 전략제에서 어느 정도는 유일한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사업을 책에 취하는 걸 제가 고민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게 이제 통할지 안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저희 회사 안에서 본다고 하면 여러 가지 생각도 있습니다만 일단 저는 뭐 저라기보다는 일부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도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일부의 사람들은 이게 그 삼성과 애플과의 관계와 비슷한 어떤 경쟁과 그 제휴가 그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되고 말씀하신 대로 그룹하고 어떤 둘 다 똑같이 K이고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략적 제휴가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여러 보내드렸습니다. 카시드 강세태 교수님 얼마나? 얼마나 5천원짜리 줬다 그래서 정리 서류를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서류가 더 미친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러면 HT에서 그 MO를 맺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는 좀 잘 볼 수 있는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저희가 좋은 모습으로 지원을 받아서 여기 이제 산하는 교수님들부터 많은 학생들 이게 많은 이제 인재를 좀 투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게 플랫폼이거든요, 사실. 많은 영향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아니 여기서 보지 않는 게 사실 최고입니다. 정부도 그걸 원하는 건데 좀 그런 쪽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이렇게 케이워드가 공격으로 해줄 수 있는 게 그런 부분 마음껏 이용할 수 있고 마음껏 뭔가 뽑아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정부 입장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 저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희도 우리가 아이템 만들었지만 그래서 보고 아시는 교수님들 그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 스태프가 좀 퇴근할 시간이 지난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스텝이 있어서요. 자, 저희가 지금 6시까지인데 지금 10분이 추가됐습니다. 좀 이제 좀 이어가는 대화는 저희가 식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장소를 옮기셔가지고 식사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임박한님 그때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예.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